윤 소장입니다. 23년도 7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3년도 7월이면 이제 하반기 시작이고 23년도 그 전반기 동안 부동산 시장에는 아주 그 눈여겨봐야 될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22년도 그 미국의 FOMC 그 금리 상승, 또 2월 달인가요? 3월 달인가요? 22년도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그게 이제 그 전서부터 이제 버블이 있던 게 인플레 요인이 있었고, 그 인플레 요인이 급격하게 확산된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연준이 화들짝 놀라서 금리를 뭐 빅 스텝이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 우리가 이제 25포인트 인상하면은 스몰 스텝, 50% 인상하면은 빅 스텝, 그리고 이제 75% 이상하면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22년도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페드가. 그런데 그 전에는 인상해야 될 시기에 인상을 안 했죠. 괜찮다고 하면서. 지금 뭔가가 지금 페드가 하는 일은 하나도 안 맞고 있다, 시장에서. 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어저께 이제 FOMC 회의가 있었는데 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전 6월 달에는 동결을 했죠. 그래서 인상 그 자체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22년도에서는 공포 그 자체였고 컸다. 근데 이제 그 공포도 시간이라는 게 개념이 지나가고 나면 1년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23년도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를 높은 금리를 적응하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높은 금리를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금리 25포인트를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소화할 수 있는 펀더멘탈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기 좀 거창하고 체력이 이제 된 거죠. 적응이 된 거죠, 시장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언제 내리느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제 내려가야 되죠. 이제 시장에 이제,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때 금리가 오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이제 내릴 때, 요때가 이제 금리 올렸던,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던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그 PF 대출 문제, 은행권에서 저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회사채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서 은행 그 신협, 새마을금고, 또 이제 증권사가 PF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이 진행되고 이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유동성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막으려고 할 것이다. 왜 막아야 되냐? 하나은행 무너지면 10년 걸립니다, 복구하는데. 최보루죠. 최후의 보루, 은행이. 밉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파월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비즈니스 멘트고,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올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하락에 대해서 배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우리나라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파월이 말한 내용 그대로, 지금 유럽은 그대로 따라 100% 그냥 적어가지고 그대로 따라한 여자 총재 있잖아요. 나가르두른가, 여자분. 문매를 맡고 있죠. 그대로 따라했다고. 복잡하게 계산해야 될 부분들을 아주 그냥 따라하기로. 우리나라도 지금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2포인트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은 우리나라 그 경제 체력이 안 돼서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이래서 미국을 따라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 자체도 좀 체력이 좋은 상태고 했는데 오히려 자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달러 자금이.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더 복잡하게 얘기하다 보면 강달러에서 지금 약달러가 됐잖아요. 잠시 강달러가 됐다가 22년도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의 신흥국에 있는 자금들을 다 미국 쪽으로 빨아들였단 말입니다. 강달러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약달러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1,290원대, 1,200원대 후반대 지금 위치를 해 있습니다. 확대. 가운데로 이렇게 TV 저 끝까지 나오게.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변했다. 문제는 자산 가격의 폭락 이런 부분이 그 원인을 따지자 보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급격한 금리 상승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폭락세로 이어졌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작년이 그 입주가 많다 보니까 최악이었는데 올해는 또 제가 그랬잖아요. 입주가 없다고. 입주가 없어서 이제 그 프리미엄도 이제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승을 탄력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그 일부 끝마무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하락세는 끝났고 급매물 다 소화됐고 22년도에 지금은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아서 아파트 우리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가다가 꺾일 거냐 아니냐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서부터는 상승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우리 호반 우리 이 호반 1차가 여기 있죠. 오메린이고 여기 중심상업지구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안단테가 올해 제가 3월달, 2월달, 작년 12월달서부터 이제 막 공사를 여기 이쪽에 그 상가들도 공사를 멈추고 공사가 있었고 이제 우리 안단테도 공사를 멈췄는데 이제 붕괴 사고가 주차장 요즘에 붕괴 사고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또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한 1개월 정도 있다가 그 국토부 장관 국장이 여기를 방문하고 나서 이제 그 GS건설 시공사인 GS건설이 이제 전면 재시공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입주 예정돼 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 그분들에 대한 손해가 적정하게 계산이 돼서 잘 계산이 돼서 또 시공을 잘 해서 이게 LH 거 시행이 LH고 시공이 GS건설이란 말이죠. 그 사이에서 제가 보기에는 LH도 그렇고 벗어나기는 어려운 그런 장난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GS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다 떼어먹고 밑에 가서는 결국에는 철근 떼먹은 그런 결과로 나타났는데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 잘 지어서 튼튼하게 지어서 나중에 입주하실 때 좀 웃으면서 입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라서 또 호반 측 또 여기 있는 상가도 빨리 내년 1월달 입주 예정되어 있는 게 이렇게 늦춰진 거고 어찌됐건 심심한 그 위로의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아파트로 시공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 세밀하게 들여봐서 설계에서부터 세밀하게 들여봐가지고 시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서부터 이제 아파트 쪽에서 신규 아파트 청약률이 높아지고 있고 2, 3년 후에는 공급 부족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청약률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이제 PF 왜 그러냐면은 PF 쪽에서도 은행들이 그 PF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보지도 않고 막 해줬는데
지금 뭐 서울의 알짜, 뭐 신도시의 알짜 이런 거는 PF 받기가 쉬운데 이제 그 외 뭐 신도시 옆에 뭐 조그맣게 도시개발들 그 조그만 시행사들이 하는 그런 도시개발들 뭐 이런 그런 사업들 또 재개발 조그만 규모 이런 거 또 수익이 안 나오는 재개발 사업들 재건축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거는 강화가 돼서 PF 대출 기준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가겠죠. 그러면 중도금 대출을 못 받는 거죠. 분양 그 공고를 내놓고 이런 사업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서울은 뭐 신도시가 없으니까 이제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이제 그 공급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수도권 지역, 우리 수도권에서는 뭐 인천이나 경기도 여기는 이제 신도시 위주,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주택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지금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검단 신도시도 그 택지개발지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PF 대출을 받기가 쉽겠죠. 왜 그러냐면 수요가 있으니까 은행에서도 해주는데 그 외의 사업장들은 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공급이 더 없다. 결국에는 엊그저께 분양했던 호반 3차 또 그 롯데 분양 예정되어 있는 어저께 분양 공고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롯데 그 넥스티엘 주축복이죠.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잘 진행이 될 것 같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외에 이런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조그만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는 중도금 대출 받기가 은행권에서 쉽지가 않다. 서울 쪽에 지금 뭐 강남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뭐 저기 용산 또 마포 한강변 또 저기 성동 성수동 이쪽 자양동 쪽 성수동 쪽 자양동 쪽이 성동구 이쪽이 그 올해 23년도 초반서부터 이제 막 좋아졌단 말이죠. 그 청약시장이. 그리고 이제 강남구는 아니지만, 강남 3구는 아니지만, 강동구 쪽에 둔천주공 그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0억에 나왔을 때 제가 그거를 꼭, 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5억 올랐잖아요, 그거. 잠실 쪽에, 송파 쪽에 좀 많이 오르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강남은 재개발이 아니고 이제 재건축이 많죠. 기존에 우리 80년대 후반에, 80년대 후반이 아니죠. 중반에 초반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잠실 쪽, 그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 때 이제 강남 신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갖고 그렇게 공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재건축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재건축 현대 압구정 같은 경우는 또 반포 쪽 이쪽이 이제 평수가 큰 거는 100억 가까이 한다 그러는데 벌써 우선 그런 좀 초고가 아파트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 또 하이엔드 하이엔드라고 우리나라 쪽으로 보면 그 정도 아파트들이 이제 가격이 100억대 가까이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지방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쪽에 구입을 망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 부동산 시장 안 좋다, 아파트 시장 안 좋다 그러는데 지금 흐름이 이제 공포에서 이 전반기, 후반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변했단 말이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고 싶어 하는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고 싶어 하는 아파트는 불황 때도 아무리 안 좋아도 비싸요. 작년에 비쌌잖아. 사고 싶지도 않은 아파트들을 거의 90%인데 그런 아파트들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것보다 이제 안 좋은 시절에는 양극화 좋은 아파트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거고 그 외에 한 80% 이상 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쪽은 이제 가격이 아직 상승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들
하이엔드급이죠. 프리미엄보다는 그런 아파트는 이제 100억대 뭐 이렇게 말도 나오고. 시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말 나올 때 이전에 벌써 투자를 해놨어야 됩니다. 투자자라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승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잖아. 기정사실화된 사실이잖아요. 상승한다, 뭐 시장이 하락한다, 요게 나왔다는 얘기는 22년도는 벌써 공포 자체였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나왔단 말이지. 제가 작년 22년도에 우리 검단 신도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았으니까 그때 사셔야 된다. 이 말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맞잖아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항상 보면은 이런 공포가 오면은 뭐 공포를 이용해서 절망하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데이터로 보면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죠.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 타임, 두 타임을 먼저 투자를 하는 게 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 주택을 매수하시는 그런 분들도 투자자 입장에서 하면 좀 더 빠른 그런 그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거지. 뭐 오른다 했을 때 시장에서 다 오르면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다 올랐지. 청약받기는 가면 갈수록 공급이 없으니까 더 힘들고 분양가는 이제 계속 올라갈 거고. 다음은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롯데 넥스티엘 어제 28일 오늘이 29일이거든요. 7월 29일인데 분양 예정이었는데 아직 분양 공고가 안 뜬 걸로 지금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 5억대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청약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신도시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를 사라고. 위기에 강하다고. 오를 때 제일 먼저 오르잖아요. 맞잖아요. 돈 싸다고 구축 팔리지도 않는 거 그런 거 1억짜리 사가지고 뭐 개투자니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안 해도 돈 법니다. 똘똘한 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주택이라는 거를 전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죄악시했습니다.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근데 그 전에는 또 박근혜 정부 때는 팔리지는 않아가지고 또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많이 주고 주택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했어요. 막 사라 그러고. 옛날에 부시도 그랬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 부시도 그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오기 전에 막 팔으라고. 집을 사서 소비를 해야 애국자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기는 순환하는 거. 그때는 그게 맞는 거고, 지금은 틀린 거였죠. 이 문재인 정부 때는 또 그게 맞는 거였죠. 근데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다주택자를 죄악시했단 말입니다. 세금으로 막 중과하고 이중과세 해가지고. 금리 갑자기 상승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집 사지,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 또 돼버렸잖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차이가 더 늘어날 거란 말이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어쩌다 보니까 집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근데 이제 가만히 작년, 올해 아무것도 안 해놓고 또 이제 집값 오르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하반기서부터는. 오르면은 그때서부터는 또 집 가진 사람들 욕하고 투기자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좀 언론들이 조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다행인 거는 지금 저처럼 이런 조금만 유튜브라도 이런 데서 소통을 하는 거고 조금만 지식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죠. 절대로 저는 신문에 방송사에서 얘기하는 거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왜 그럴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안 그러면 90%의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믿으면. 거기에 앞서서 그걸 또 이용하는 애들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무서워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은 요즘에 개인 방송, 유튜브 방송 이런 데서 이런 쪽에 그런 기득권 언론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보가 중요한 거지. 얼굴 이쁘게
하고 또 뭐 여자들도 또 나와가지고 또 뭐 골프 우리 저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조회수 올리려고 그냥 짧은 거 공포를 조장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구독자 수는 늘릴 수는 있지만 이 사람 1년 뒤에는 밥 먹을 거 없어요. 맨날 거짓말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본인의 입으로 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 모기지 그 주담대로 인해서 사상 최고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순이익이 제가 1년 전, 2년 전서부터 21년도 11월, 12월 달서부터 작년, 전년도죠. 은행들이 그 사채 놀이를 하고 있다. 결국엔 피해는 누가 갑니까? 일반 그 국민들이 갖고 가는 거죠. 지금 금리가 조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3%대 후반까지 내려갔던 주담대 금리가 뭐 4%대 초반으로 0.25포인트 올라가지고 0.25% 올 정도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은행들 결국엔 좀 많이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 시장은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뭐 걔네는 뭐 고정금리를 대부분 하니까 기존에 그 금리가 쌀 때 받아놓은 금리 가지고 계속 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2008년도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은 좀 시장이 상황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보단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은 세금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 달 23년도 7월 달에는 뭐 여러 가지 발표가 나왔지만 우리 저 부동산에 관련된 거로는 이제 증여, 우리 자녀 증여가 우리가 공제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고 이제 그 와이프한테 증여하는 거는 6억 이렇게 돼 있는데, 결혼자금 증여 시 1억 5천까지. 그러니까 이제 양가 합하면 3억이죠. 1억씩 증액이 된 거죠.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씩 증액된 거죠. 그래서 합의 1억 5천까지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해주신 분들도 많고, 또 그런 거 다 근거 남겨야 된다 그래갖고 그랬는데, 자녀들 결혼할 때 그 양가에서 한 1억 5천씩 주면은 우리 검단 신도시 정도는 청약받아갖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대출 끼고 그러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생애 최초 취득세 공제는 이건 뭐 이미 그 1월 3일 날 발표된 거에 나와 있었고, 이제 세금 부분에서 우리가 2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가 뭐 35조가 더 거쳐가지고 뭐 이걸 어디다 쓸 거냐 막 그래.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얘기 듣고, 분명히 경기는 순환하는 것 때문에 거기 때문에 이제 덜 거칠 때가 올 거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냉각기가 들어가면, 지금이 그 냉각기가 된 거잖아요. 지금 세수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되고, 국세청에서 세금 거두려고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뒤질 겁니다. 매매가 안 되고 있으니까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부분이 세금이 거칠 리가 없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양도세는 국세고, 취득세는 지방세고, 양도세, 국세 거둔 거에서도 지방에 다 교부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위 내를 조절하려고 하는 정부의 힘, 거품 때는 20% 정도 거품이 생겨버리고, 안 좋을 때는, 슬럼프 때는 20% 마이너스가 생겨버리니, 이걸 조절하기가 정부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이거를 작년서부터, 규제를 많이 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더 풀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안 좋을 때니까. 다음은 환율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환율, 지금 이렇게 뭐, 환율이니 원유값이니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부동산 가격에 다 영향을 줍니다. 금값. 이런 거, 금값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폭하고 금강하고 이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인과관계가. 우리가 작년에 강달러였을 때 1,400원대까지 갔다가,
올해 23년도 상반기 때는 1,30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다가 적정 환율은 1,200원대 중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약달러로 돌아서면서 1,200원대 후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환율이. 금 시세도 그렇고 이제 요즘에 조금 환율이 그 안정화가 돼 있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1,400원대 환율이었을 때 114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은 90대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어저께 100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를 제가 봤거든요. 달러 인덱스를. 근데 유가가 지금 또 이제 조금씩 중국 리오프닝이 늦어지면서 안 좋았다가 리오프닝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유가가 이제 좀 출렁이는 것 같고 러시아가 감산 뭐 발표한다고 그런 영향도 있고 이러면서 유가가 지금 거의 80불대 70불 미만이었단 말이죠. 근데 유가가 오르면은 이제 인플레가 또 우리 인플레가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유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좀 유가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계속 이렇게 안 좋은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알고 가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리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께 페드에서 25포인트 인상을 했잖아요. 기준금리.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거냐. 유럽은 그대로 따라갔고 일본도 지금 갑자기 좋아졌다가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지금 환율도 이제 강세로 돌아서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은 계속 7월 달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그런 느낌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이 하락했을 때를 저점을 지나서 상승 쪽으로 올라오는데 조금 있어야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느낌. 이제 아파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청약 시장도 좋아지고 조금 더 이제 수도권까지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 좋아지고 동탄 평택까지 좋아졌다면 그 밑에 이제 하반기에는 천안 정도까지 청주까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청약 시장도 그런 생각을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주식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2차전지 주식을 갖고 있은 지 한 2년 정도 되는데,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30년 정도를 신문을 보고 경제를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느낌이 오는 것들, 제가 이제 뭐 부동산 때문에 바빠가지고 주식은 못했지만 한 2년 전서부터는 이제 조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거니까 주식 쪽으로 조금씩 이제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제 조금씩 사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2차전지가 좀 소재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저께 뭐 하루에 뭐 한 50만 원 정도씩 오르다가 갑자기 또 막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장기로 이제 갖고 있으려고 공부하려고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었는데, 이제,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라고 이 큰 자금들이 움직이면 장난치는 애들이 많아요. 주식 시장이 됐든 뭐 채권 시장이 됐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의심을 많이 해봅니다. 또 이제 지나가면 다시 오르고 걔네들이 지네가 살려고 돈을 막대한 자금을 부어가지고 그냥 그 숏을 치고 뭐 예를 들어서 복잡한 문제지만 그런 다음에 하락시켜 놓고 지네들이 매수하고 이런 시장이 많아요. 이게 2차전지가 지금 뭐 1, 2년 안에 끝날 게 아니고 한 10년 동안은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소재 기업들은, 한 20년 된 그런 기업들이고, 대기업에서 이제 우리,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삼성 제일모직에서 했던 사업을 삼성이 포기하다 보니까 이제, 싼 값에 사가지고 같이 이제 합병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라온 회사고 글로벌 넘버원이 된 거잖아요. 양극재 시장이나 이런 배터리 쪽에서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부 때서부터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막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박근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인가요? 수익도 하나도 안 나는 건데 다 뻥이다 이래갖고 막 난리 나서 광물자원 공사가.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이제 노다지가 된 거죠. 이제 글로벌 넘버원 최고 수준의 그런 저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어제 조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배운다 생각하는 거죠. 제가 배운다 생각하고 하는데 다시 또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저는 한 2년 전서부터 이거를 좀 오래 갖고 공부한다 생각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큰 의미는 없고 조금 떨어질 때 제가 조금씩 삽니다. 한 서너 주씩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도 아무리 안 좋지만 부동산 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이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좋은 데는 계속 좋다.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주식 종목이 뭐 제가 알기로는 7천 종목 이상 되는데 거기서 뭐 좋고 안 좋고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괜히. 뭐 ETF나 이런 거 종목별로 나오는 이런 거를 투자하는 요즘에 유행하긴 한데 어쨌건 그 부동산 시장도 좋은 데는 지금 계속 좋잖아요. 뜨겁고. 근데 막 전체가 안 좋은 것처럼 공포를 얘기하거나 이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유튜브에 팔로워가 유튜브 조회수가 10만 개가 나온 애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 10만 명이 그런 말 듣고 안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타이밍을 놓쳐서 한 1억 정도의 데미지가 났어. 못한 게. 그 막 몇 억씩 올랐어. 그럼 어떻게 책임져 줄 거야? 응? 그 수백억에 된 그런 자금들이잖아요. 직접적인 그 투자를 안 했으니까 자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보면은 안 좋은 시기에는 항상 공포를 조장하고 신이 어떻고 괴물이 나오고 또 이럴 때 이제 무당이 나오고, 이래요. 그거 아니냐면 이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과학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심리학이잖아요. 학. 그런 자세히 내면을 뜯어보고 하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버핏이 말하는 들떨어진 90%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버핏이 돈을 번대잖아요. 어쨌건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공포에 그런 쪽에 우리 와이프도 그래. 다른 사람이 그런 제 와이프도 그래요. 여기저기서 그런 것만 봐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초심. 인내가 가장 큰 미덕인 것 같아. 투자에서는. 세상은 항상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고 그거를 버티는 심리, 멘탈이 있어야 투자를 좀 공부도 깊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러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해봐야죠.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성공한 사람 그 성공만 보니까 그렇지 그 뒤에는 다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동산 시장을 하반기 때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서울은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는 저희 검단 신도시도 그렇고 저쪽 과천, 경부 라인 쪽에 있는 과천, 판교, 분당, 그 다음에 수원, 그 다음에 동탄, 또 평택까지 지금 이제 또 광명 여기도 상승 쪽으로 기울어졌다. 근데 그쪽에 공급이 아쉽게도 공급이 많이 없어요. 검단 신도시밖에 없는데 거기에 비하진 않지만 이제 어쨌건 흐름이 상승 쪽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부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쪽이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조금 제가 그랬잖아요. 한 6개월 지나면 수도권까지 상승할 거라고.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 또 이거 상승하면 이제 천안, 아산까지, 청주까지 가는 게 또 한 6개월 걸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좋아지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신규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